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랜스라는 투자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상민이라고 합니다. 넥스트랜스는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초기에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크로스 보더로 진행을 하다가 2015년부터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서울에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 미국 보스턴에 오피스를 두고 약 100여 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합니다. 하이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매우 크게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이유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터 티엘이라는 페이팔 창업자가 말한 것처럼 스타트업의 본질은 이미 존재하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0 to 1이라고 말하는데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타트업의 본질입니다. 1에서 10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10에서 100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0에서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공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은 그러한 스테이지에 있는 불확실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스타트업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분야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말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퍼스널 컴퓨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프라가 되면서 PC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게임,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다양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생기면서 엄청난 산업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0년대에 가보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또 어마어마한 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부터 시작하여 검색, 게임, 온라인 교육, 온라인 커머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저희 스타트업이 전체 무대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또 한 번의 큰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합되면서 데이터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한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매우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무대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버리겠다는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이 유명한 말을 마크 안데르센이라는 넷스케이프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만 해도 과연 소프트웨어가 이 물리적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거의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이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말도 알아듣기 시작하고 사람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들을 조합하여 생성해내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동화된 룰 베이스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물리적 로보틱스가 결합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자동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자동화에는 폐해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또는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으로 행했던 것들이 자동화됨으로 사람들의 삶이 더 효율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를 말한다면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랫동안 1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80이 넘어가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또는 심지어 70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픈 상태로 나머지 30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이러한 생명공학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환경에 대한 위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지역이 매우 추운 지역으로 바뀌기도 하고 추운 지역이 너무 더운 지역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와 환경오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 클린텍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VC들이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만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기저귀를 개발하여 아주 엄마와 아기에게 효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스타트업의 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십 년 전에 대부분의 기저귀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니었습니다. 천 기저귀였고 엄마가 매일매일 그것을 빨아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P&G의 한 연구원이 수년을 연구하여 가격을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만큼 값싸게 떨어뜨림으로써 팸퍼스라는 기저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엄마들의 또 아기들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하기스와 또 다른 많은 기저귀들이 나옴으로써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기저귀가 그때 개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IT 기술과 소프트웨어와 특별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산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꼭 소프트웨어와 IT 기술이 결합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삶에 엄청난 효용을 주거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캐피탈들이 통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규모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처음에 아마 엔젤 투자를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엔젤 투자자를 찾아가서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사업을 설명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엑셀러레이터라는 투자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프라이머라는 권도균 대표님께서 만드신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성공한 창업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창업에 대한 많은 경험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엑셀러레이터가 단계를 지나면 아마도 초기 투자자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아마 퓨처플레이나 블루포인트 같은 기술 특화된 벤처캐피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초기 투자를 하는 시리즈 A 이전 단계, 프리-시리즈 A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는 본 엔젤스와 같이 초기 투자, 배달의 민족을 투자하여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그러한 본 엔젤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그 유사한 단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리즈 A 이전 단계인 프리-시리즈 A에 투자를 받고 나면 아마도 시리즈 A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통상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시리즈 A 단계는 3억에서 5억 정도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 7억에서 10억 사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 A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시리즈 B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에는 조금 더 큰 규모에 집중하여 투자를 하는 에이티넘 또는 한국투자 파트너스, KB 인베스트먼트 같은 곳들이 참여하여 투자를 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20억에서 50억 사이에 투자를 받게 되고 그 이후 단계의 고성장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50억 이상의 큰 투자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좋은 시점은 각 단계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성장을 위해서 받는 거지 과거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미 높은 밸류에서 시작을 할 뿐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확고한 불씨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태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딩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하여 말씀드린다면 캠프파이어를 할 때 그곳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씨가 없는데 기름을 붓는다면 아마도 그 기름을 낭비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성장에 대한 확고한 불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종업원에게 우리의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없다. 또는 나는 렌트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받으면 2년 정도 안에 어떠한 성장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시나리오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벤처 캐피탈들은 그 성장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벤처 캐피탈이 통상 투자를 하게 되면 1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 매우 큰 성공이라고 보통 통상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매우 초기 단계에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더 낮게 되고 후기 단계로 가면 갈수록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 투자하게 되면 낮은 밸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높은 수익률로 실패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밸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공 확률과 낮은 수익률이 또 상쇄되어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초기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다만 낮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하는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자하여 50배, 70배, 100배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한 경우를 본다면 물론 이후에 전략적으로 또 운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초기에 굉장히 강력한 고객에 대한 반응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반응 데이터가 없이 개념적으로 또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또한 시장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한 경우에 저희가 투자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초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서비스가 고객의 반응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찾아내느냐에 달려있고 두 번째는 그 반응점을 여러분의 자원이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찾으려면 여러분을 포함하여 훌륭한 팀을 구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실행력을 가지고 자원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그것을 찾아내는 실행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는 매출이 없고 여러 가지 성과를 저희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팀의 실행력과 그러한 반응점을 찾는 능력들을 보고 통상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에비던스가 있을 때 저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러한 에비던스가 부족한데 저희가 무엇인가 다른 요소에
한마디로 혹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벤처 캐피탈들은 정부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태펀드로부터 정부에서 절반 정도의 펀드의 매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적 자금들은 목적성을 가지고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창업 펀드라는 것은 여성 창업자들을 육성하거나, 또한 저희가 소셜 임팩트 펀드를 만든다면 소셜 임팩트에 집중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또는 지역 펀드를 만든다면 그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또는 4차 산업혁명 펀드를 만든다면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영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또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범용 펀드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한 범용 펀드는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목적이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업력하고 직접적인 투자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라고 한다면 통상 7년 이내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게 되면 투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력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업력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러한 업력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아마도 주 목적이 아닌 비목적 분야가 있습니다. 펀드 안에는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퍼센트가 있고, 나머지는 비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해당되어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VC들이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일지를 예측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00억짜리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곳에서 1000억을 본인이 다 마켓쉐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의 맥시멈 금액은 1000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규모에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시장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리딩 업체로, 선두주자로 그곳에 시장을 점유할 때 큰 밸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에 상당한 규모가 아닐지라도 2, 3년 내에 또는 3, 4년 이내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시장의 초기에 퍼스트 무버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팀에 투자를 합니다. 창업자를 비롯하여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훌륭하다는 것은 좋은 백그라운드와 좋은 직장 경력이나 좋은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인가를 바라봅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좋은 경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0 to 1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프레시한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경험과 경력보다는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와 또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팀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그러한 시장에서 잘 워킹하는 데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들은 여러 번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피보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시장의 니즈와 정확하게 부합하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반응점을
얼마나 유효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을 확보하는 유저 애쿼디션이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만 방문하고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신규 유저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는 리텐션입니다.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한번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객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맞추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거의 실시간으로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매일 매순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그러한 서비스에 수만 명이 달라붙어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1000조 가까운 서비스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서비스를 출시하고 난다면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고객들의 반응점이 변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와 그러한 새로운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들이 얼마나 여러분 서비스에 집착하고 또한 여러분 서비스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또한 자주 방문하는지에 대한 리텐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네타이제이션이라는 과금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고객이 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과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금 정책을 매우 스마트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고객은 너무나 많은 선택권이 있고 또한 고객들은 단 한 군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웬만하면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얼마나 유니크하고 고객들이 willing to pay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한 willing to pay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과금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드랍박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드랍박스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사진과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드랍박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협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히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드랍박스에 돈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랍박스를 통하여 과금을 하고 드랍박스는 그걸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현재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좋은 컨텐츠를 무료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곳에 광고라는 수익 모델을 붙이거나 또는 프리미엄 모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과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고객이 기꺼이 돈을 낼 만큼 독특하고 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고객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벤처 캐피탈에게 논리적으로 또한 증거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때 벤처 캐피탈은 그것을 수긍하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큰 시장을 노리면서 좋은 실행력이 있는 팀을 갖추고 고객의 정확한 반응을 찾아 고객 확보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한번 확보된 고객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willing to pay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VC들이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여 성공한 많은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first mover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first mover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회사보다 앞서 시도한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회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성공한 기업이 first mover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first mover라는 그러한 어드밴티지를 얻게 되지만 사실은 그 앞에 그러한 시도를 많이 했던 기업의 실패 사례를 딛고 새로운 모델을 보완하여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제품과 좋은 팀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제반 환경이 이를 서포트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우버가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에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로 서비스를 하는 콜 택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라이트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베트남 시장을 투자를 하면서 지난 8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디지털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결제도 현금으로 하고 있었고 로지스틱, 배송도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도 빠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아직 디지털 서비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투자했던 많은 회사들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준비가 많이 갖추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부가 강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책을 추진하였고 감염의 위험으로 현금 거래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페이먼트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환경들이 제반 환경들이 갖추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은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R 같은 시도도 우리가 했었고 15년 전에 3D 프린터를 가지고 시작한 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1970, 80년도에 인공지능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런 데이터도 없었고 학습할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암흑 시대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인터넷의 발전과 수많은 미디어와 콘텐츠들이 생성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만약에 그 시장에 뛰어든다면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은 라이트 타이밍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량 소비 시장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하여 니치 마켓을 노리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니치 마켓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치 마켓에서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규모는 달성할 수 있지만 아주 큰 규모의 회사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버는 완전 레드 오션인 택시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레드 오션인 호텔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있는 문자 시장과 음성통화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쿠팡은 전쟁과 같은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량 소비 시장을 노린 많은 회사들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토스는 초대형 은행들만 있는 은행시장과 증권시장과 보험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들어가서 싸워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거대한 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량 소비 시장을 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기업들은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단순히 매출을 많이 올려야겠다. 단순히 내가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해야지.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산업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요. 구글이 갖고 있는 미션은 정보를 잘 조직화하여 전 세계에 더 많이 유용하고 접근성 있게 공급하자는 것이 구글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글의 미션 때문에 구글은 검색 엔진을 통하여 정보를 조직화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많은 수십억 명에게 접근성을 만들고 유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하여 정보를 조직화하고 인공위성을 통하여 맵을 통하여 정보를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여러분들이 사명과 미션이 없이는 단순히 사업적 그리고 경제적, 재무적인 성과만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10% 성장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러한 목적과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미션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여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벤처 캐피탈을 만나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정확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IR 덱이라고 부르는 피치 덱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피치 덱을 너무 두껍고 복잡하고 모든 내용이 담겨 있도록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두꺼운 내용을 제시한다면 아마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다 읽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한 번에 10개, 20개 이상의 기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한 기업을 초기에 첫 미팅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장에서 한 25장 정도 되는 간단한 여러분들의 핵심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IR 피치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IR 피치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value proposition을 첫 번째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떠한 효용을 주는지,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이고 그 고객들이 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탑 오브 마인드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용되는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술이 활용되었고 또한 그러한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와 제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지 이러한 것들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value proposition과 제품에 대한 설명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장이 현재는 어느 정도 규모이고 향후에 얼마나 커질 시장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바와 같이 Total Addressable Market이 있습니다. 그리고 SAM이라고 하는 Service Achievable Marke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ervice Obtainable Market이라고 하는 SOM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추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난로가 필요한 국가를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을 여러분이 설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어딘지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 같이 매우 추운 날씨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고 또한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디스트리뷰터를 찾을 수가 없고 또한 당장 그곳에 갈 수 있는 리소스가 없다면 그것은 탐에는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벤처캐피탈들이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시장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그것을 아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중국 시장이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받은 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비스가 가능한 마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받은 자금을 가지고는 한국밖에 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투자자에게 지금 투자받은 자금으로 내가 어느 시장을 공략하여 얼마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볼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때 그들은 그 가능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장을 계산하고 제시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 채널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하여 고객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투자자가 뭔가 자신의 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나 또한 마케팅의 비용 없이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하고 스타트업다운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타다, 그 회사는 원래 VCNC라는 비트윈이라는 연인 앱을 만든 서비스입니다. 제가 그 회사의 초기 멘토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했을 때 태국 사람들은 서로가 바인딩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귀게 되면 인증샷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포착한 VCNC는 그러한 인증샷에 더하여 비트윈을 사용하면 확실한 연인 사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인증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저를 한 달 만에 특별한 비용 투자 없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투자자에게 제시한다면 투자자들은 그러한 제품,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케팅 능력을 높이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린다면 드롭박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드롭박스는 초기에 애드센스라는 구글의 광고 툴을 이용하여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광고비 집행에 대비하여 다운로드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롭박스를 사용할 유저를 타겟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롭박스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략을 더블 리퍼럴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드롭박스는 더블 리퍼럴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매우 비용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율로 고객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광고와
굉장히 많은 홍보 비용을 들여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노베이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짠다면 낮은 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자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활용 방법을 사용하여야만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VC들은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고객에 맞추어 변화할 수 있는지를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투자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스푼 라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매출액이 800억 가까이 되는 라디오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초기에 고객의 반응점을 찾기 위해 1년에 54번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54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의미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것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심사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매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밤을 새가며 고객의 반응점을 찾아서 시도를 했습니다. 최혁재 대표님이 어느 강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54번 중에 52번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응점을 찾고자 했으나 맞지 않는 반응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개가 정확하게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홈런을 친 것입니다. 이것은 2번을 시도하여 2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54번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2번을 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상상하여 제시했다고 해서 맞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반응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반응점을 찾을 수 있거나 또는 찾는 노력을 하거나 또는 이미 찾았거나 이러한 것들을 VC에게 제시할 때 VC들은 그 에비던스를 보고 여러분들의 팀의 능력과 또한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하여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왜 여러분의 서비스에 willing to pay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수익 모델을 붙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객이 만약에 이 수익 모델을 붙이면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붙이건 2년 후에 붙이건 간에 그러한 고객들이 willing to pay 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확보하여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때 지금 당장은 돈을 벌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여 향후에 이렇게 검증된 모델들을 붙일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 전략으로 포함되어 IR 피치덱을 만들면 투자자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들은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초기 기업의 재무 추정이라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맞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버지팅을 하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이 불확실하다고 하여 시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비용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매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투자자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수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가능성 있는 수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매출부터 당기 순이익에 이르기까지 또는 현금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때 투자자들은 그것의 정확성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마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VC를 만나러 가실 때에는
이러한 IR 피치 덱과 파이낸셜 포캐스트를 준비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투자자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100% 이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도 30% 정도 이해한다면 많이 이해한 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두 달 검토하여 그 사업을 다 이해한다면 그것은 천재거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깊은 내용을 100% 이해하려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내용들을 Q&A로 준비하여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내용들을 얼마나 잘 달성했냐라기보다는 그것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다 답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러한 경영진을 신뢰하고 때로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경영자가 이미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잘 해서 투자자를 만난다면 아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벤처캐피탈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벤처캐피탈 협회를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정보마당에 벤처캐피탈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대한민국에 약 200개 정도 되는 벤처캐피탈의 리스트와 그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또한 혁신의 숲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혁신의 숲은 투자받은 회사들, 스타트업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투자자 섹션에 들어가서 투자자를 검색해 보시면 투자자가 몇 개 투자를 어디에 했고 팔로운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초기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간 단계의 성장 단계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숲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벤처캐피탈은 전체 중소기업 또는 저희가 아는 기술 기업의 5% 미만의 개수의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95%의 기업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까요? 사실은 벤처캐피탈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만일 대기업들이 여러분들의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벤처캐피탈과 같이 고수익을 노리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사업 제휴를 할 목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술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이나 LG나 또는 다양한 보험회사 또는 은행들이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는 매년 예비 고성장 기업 또는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협회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선발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이외에도 많은 협회들이 있고 또한 정보통신산업협회, 코트라, 나이파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해당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또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러한 기업에 지원하여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엑셀러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게 된다면 정부가 팁스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일 엑셀러레이터가 여러분에게 1억 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에서 향후에 매칭으로
5억 또는 6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딥테크에 해당되는 팁스가 생겼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가 3억을 투자하게 된다면 정부가 15억까지 지원해주는 굉장히 규모 있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돈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정확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기도 어렵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한 많은 스타트업들을 본다면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단지 보고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디테일한 사업적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표, 매트릭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제공해 준다면 투자자가 여러분들이 그 숫자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한 것들에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투자자와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월별로 또는 적어도 분기별로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작성하여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특정 기업의 가치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업 가치 평가의 대가인 뉴욕대 교수인 나무다란 교수는 이것은 모든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 정보에 대하여 평가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라는 것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특정한 범위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DCF라는 현금 흐름 할인 가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free cash flow, 즉 자유현금 흐름을 특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합산한 다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 히스토리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미래를 추정할 방법이 또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나 그러한 히스토리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은 이러한 DCF 방법을 참고적으로 사용할 뿐 이것을 메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활용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추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옵티미스틱한 가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일어날 수 있는 노멀한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발생한다면 패시미스틱한 시나리오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은 아마 나올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그 세 가지 시나리오의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아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3국에 모두
런칭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옵티미스틱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에 파트너를 찾지 못했다거나 적절한 시기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는 한국과 미국만 진출하는 시나리오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여 미국 시장도 진출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국 시장만 진출할 수밖에 없는 패시미스틱 시나리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매출과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센시티비티, 민감도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민감도 분석이란 시나리오가 아니라 특정 시나리오 하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원가가 5% 높아진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원가가 5% 낮아진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5% 올린다면 내린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재무적 상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그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스타트업은 아직까지 가격 결정이 없고 또한 원가가 얼만큼 절감될지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옵티미스틱 시나리오라면 영국과 또는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 모두 진출할 때 여러분들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각 나라별로 가격의 민감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재료나 서비스의 민감도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한다면 그 서버의 가격의 트래픽에 따른 민감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과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특정 시나리오 하에 특정한 민감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순이익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를 엑셀 테이블에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투자자에게 제시한다면 투자자는 이 회사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또 만약에 운이 좋아 또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여 옵티미스틱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합리적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에 패시미스틱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옵티미스틱한 근거를 보여준다면 아마 노멀한 상황 또는 옵티미스틱한 상황 중간쯤의 결과를 예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특정 시점에 본인들이 엑시트하는 시점에 이 산업의 평균적인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률 배수를 곱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성장 사업이라면 20배에서 30배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산업이 정체 상태에 있다면 10배 정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배수를 곱하게 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순이익이 200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30배 정도의 주가 수익률 배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약 6천억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5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의 투자를 밸류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얼마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통상 리스크에 따라 성공 확률에 따라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초기에 투자하게 되면 10배에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노리게 됩니다. 안정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엑시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배에서 4, 5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수로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 6천억 밸류에서 10배로 할인받게 되면 600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수 있는 밸류가 600억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10%를 가졌지만 계속적인 투자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5%에서 6%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600억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200억 가치의 투자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동일한 금액을 놓고 지분율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60억을 넣고 600억 가치의 투자를 했다면 마지막에 5%가 되는 가치를 역산하여 보면 1200억의 5%가 60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가는 투자한 VC의 원가는 120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6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5배밖에 수익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VC가 10배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면 300억 가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좀 복잡해 보이는 논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시나리오와 민감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추정에 대한 주가 수익률 배수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희석화되는 주식, 다일루션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면 투자자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게 된다면 아마도 벤처 캐피탈과 마지막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한국에서는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전환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 상환 우선주란 보통주가 아닌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주는 원할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기간이 되면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 우선주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의 통상적인 방법이고 이것보다 조금 덜 부담이 되는 것을 발행한다고 한다면 전환 우선주입니다. 상환의 권리가 없고 의무가 없고 여러분들은 단지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을 VC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평범한, 더 자유로운 그러한 부담이 없는 주식을 발행한다면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류 주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식 발행에 관련된 계약서를 체결할 뿐만 아니라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그것이 주식에 대한 종류 주식에 대한 계약서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주간 계약서 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주간 계약서 내에는 주주간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때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당연히 주주총회 사항이거나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동의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PO 때 주관사를 결정하거나 또는 IPO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주주와 상의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동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중요도에 따라 투자자와 동의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는 많은 경우 여러분들의 자율권에 의해서 동의사항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될 본인의 권리 침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위약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을 이행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본의 아니든 또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랬든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위약벌이라는 것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서 어쩌면 괘씸죄에 걸려 물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때로는 그러한 위약벌이 굉장히 센 비율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적용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어낸다든지 또는 위약벌 사항을 조정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drag along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수의 비율의 주주가 동의를 하면 회사를 강제 매각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조항들을 적용하는데 미국은 M&A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사회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통상 이러한 권리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VC들이 때때로 이러한 드래그 얼롱 조항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특정한 조건을 달성해서 여러분과 투자자가 모두가 윈윈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또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큰 손해를 입고 투자자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면 여러분들이 재고해보고 투자자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투자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나쁜 투자자라는 것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불법적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통하여 본인이 엑시트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투자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그러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창업자 프렌들리하여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좋은 목적으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최상의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 다른 투자자든 파트너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라면 정말 최상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하는 사업에 방해를 하지 않는 투자자면 좋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리소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속적인 보고와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아마 회사가 사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생각이 없고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마 창업자인 여러분들의 시간을 매우 많이 빼앗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자들의 태도를 여러분들은 초기에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는 그 사업에 대하여 그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결혼과 매우 비슷합니다. 서로 핏이 맞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주를 잘못 만난다면 주주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사업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좋은 창업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창업자도 좋은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링글이라는 영어 서비스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링글의 창업자를 만났을 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링글 창업자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육업체에 투자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한 회사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이런 것들을 검증한 이후에 거꾸로 제가 링글 창업자에게 저희 회사를 어필하는 IR 모드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선별하여 좋은 투자자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돈을 주겠다는 투자자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범주에 들어 VC의 선택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VC를 선택한다면 다소 고성장을 위한 극단적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한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이 범주에 들어야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상당수의 기업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또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극소수의 VC에 매칭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또한 자금 조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내가 그러한 범주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VC에 투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내가 VC에 투자를 받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굳이 VC에서 투자를 받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업의 본질에 해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VC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